안녕하십니까. 조수진의 정치분석입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아, 일하면서 보내셨어요? 쉬면서 보내셨습니까?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안 쉬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일은 없었습니다. 네, 아무런 일도 없고 네. TV엔 계속 김성환이 나오고 뭐 그런 고통 속에서 네. 자, 설 명절 지난 첫날인데요. 2월 13일 신문들은 일면으로 어떤 소식 다루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신문 일면 두 개 신문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한겨레죠. 예. 어떤 게 보이세요? 대학 학자금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그걸 큼지막하게 일면 머리 기사를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제3지대 빅텐트 4개 세력 합당 뭐 선언했다. 그게 설 그러네요. 연휴 딱 직전에 이제 예. 4개 세력이 합당을 선언했잖아요. 그 네. 소식.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승만의 산 재조명.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흘린 기사가 있죠. 위에서 아래로. 영화죠. 건국전쟁이 예. 24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가 24만 명을 돌파한 게 일면 기사군요. 근데 뭐 이승만 그 건국 대통령 만드는 거에는 뭐 조중동 다 모두 보수 신문들이 그동안에 뭐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유독 건국전쟁 영화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앞장서서 부풀리는 흥행을 계속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도 다시 한 번만 그 앞서 화면 보여주실래요? 네. 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에 없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예, 조국 문 전 대통령 만나서 신당 창당을 뭐 논의했다. 문 맞습니다. 불가피성. 예. 예. 모든 6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국 기사를 일면에 올린 게 한겨레 신문이에요. 나름 굉장히 의미부여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조선일보는 건국전쟁을 유일하게 일면에 올린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그래서 건국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조선일보 1면에도 나왔고 4면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건국전쟁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뭐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개봉 11일 만에 24만 관객을 돌파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올해 다큐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이 기류의 김대중이거든요. 맞아요. 기류의 김대중이 지난달 10일 개봉했는데 관객이 12만 2천여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시각에서 볼 때는 김대중보다 이승만이 훨씬 뛰어난 인물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24만 대 12만 이걸 좀 부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 사면에서도 관련 기사를 썼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크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만 하던 영화 정치가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노랗게 이렇게 줄쳐서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설 연휴 줄줄이 인증샷. 그래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영화 본 사람들, 정치인들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사실 문학계, 특히 이제 문학계는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진보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시각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기류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뭐 보수 진영 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전두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진영 쪽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볼 때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불편하게 생각했을 법하거든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그런데 오랜만에 보수가 환호할 수 있는 영화가 등장했다는 데 대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틀 안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크게 흐름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보수 정치인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김민하 평론가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절에 두 분 아니, 만나서 내가 뭐 따로 만나신 거 아니죠? 아니 한번 싸우신 명절 거 때 아니죠? 제가 방송 나오는 거 보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럴 때 없으세요? 그 화면에 내가 아닌 다른 평론가가 나오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집니다. 왜 나는 그렇다기보다는 왜 난 집에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없으세요? 왜 나는 아무도 안 불러줄까? 그렇죠. 왜 난 섭외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네. 아니, 가끔 네, 그럴 때도 있다. 네. 아니, 괜히 이상해지네.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봐서 12일 날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 영화를 보고 당 관계자들하고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 제대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하고 농지 개혁을 해낸 것 두 가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많이 달았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게 미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단에 대해서 충분히 곱씹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도 보셨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승만 전 대통령 농지개혁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농지개혁처럼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그건 뭘까라고 얘기하면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이민청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뭔가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한 종류의 결단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밀고 있는 정책 아젠다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 평가를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또 물어보잖아요. 또 네. 덧붙이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86 청산론, 그다음에 운동권 특권 청산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이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쳤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살롱에서 쌍욕을 하는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 운동권 특권 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86 청산론을 친일파의 논리하고 비교를 한 거지 86을 독립운동가랑 비교를 한 거 아니죠. 근데 아무튼 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른 이게 사실은 논리학으로는 오류인데 늘 이렇게 논리적 오류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정서를 이제 자극하는 이러한 논리를 비껴가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조선일보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네. 혼자 길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지만 네. 그 두 개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은 만물상이라고 또 있거든요. 만물상이라는 코너에서도 막 흥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좋은 현상이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 다른 신문은 이렇게까지 흥분하진 않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막 과거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누굴까를 이제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뭘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 보수 신문, 보수 세력이 볼 때 지금 뭔가 핵심 코어 지지층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핵심이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등장 기점으로 해서 이 영화 이런 상품을 뭔가 영화관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 정도로 좀 늘어나는 걸 볼 때는 이 핵심 코어 지지층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망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동훈 씨 그 비논리적인 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에 거는 여권의 기대가 뭔지 이 기사 안에 코멘트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립과 건국을 위해 애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재평가하는 흐름이 40 총선에서 여권 지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아, 이게 핵심이네요. 네. 여권 지지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띄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더 정답인데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띄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도 뭐 예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과가 있다.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두환은 왜 공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안 하죠? 왜 안 하죠? 왜 지금 두 분이 저를 이렇게 쫙 때려봐. 왜 안 할까 우리는 전두환에 대해서? 왜 안 할까요? 네.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그리고 쿠데타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국민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독재를 했고 평가할 필요가 없이 평가가 극명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떤가요? 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4.19 혁명에 대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위키백과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진이 뭔지 알아요? 이승만 동상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승만도 그 우리 구소련이나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승만도 자기 그 우상화 작업을 했거든요. 스스로 네. 독재를 하면서. 그거 국민들이 4.19 혁명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파괴해요. 이승만이 그 마지막에 학생들 시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지시 안 했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죽이잖아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해서 사실 강제로 끌어내려온 사람인데 그냥 형식으로는 그냥 스스로 하야선언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망명했잖아요. 예. 국가 버리고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6.25 때 버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 공과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사람이고 미국하고 무슨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 미국이 사실은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의미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공이라고 평가를 하면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독립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사람 아니에요? 이승만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탄핵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탄핵당한 대통령 둘을 꼽으라면 이승만 박근혜잖아요. 촛불을 겨눴던 대통령 하면 이승만하고 전두환. 이승만은 다 해당이 되네? 근데 이승만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우리의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영화가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비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네. 하는 비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는 영화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을 초래한 어떤 행위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또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얘기인데 전두환도 그럴 수 있어요. 전두환도. 저도 그렇죠. 관련 기사를 보니까 그 네. 장면 지금 말씀하신 장면마다 이승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다. 막 눈물을 그렇죠. 흘렸다. 조선일보가 오해했구나. 그렇죠. 조선일보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령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논쟁에 이런 걸로 가면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소한 것들은 뭐 오해한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승만 전 대통령 독재자다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지금 이 영화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팩트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그동안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보수 세력들이 주장해온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에 대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성취에 힘입은 또는 그것을 어떤 좀 평가하는 어떤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게 민주화를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미화하는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미화하는 또는 뭐 그것을 뭐 포장하는 또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 정치 세력을 뭔가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영화들이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그것도 사실 국민 정서상 국민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꼭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서 뭔가 이제 일어났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그 영화들을 보고 그 역사를 바라봐 오면서 네. 사실 그 영화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겨났던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 보수 언론의 어떤 지적을 보면서 아 참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봤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영화를 열심히 본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것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우리도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돼 그럼 아예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 얘기가 이 보수 언론의 평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언론의 입장에서 이 어떤 동일한 시각과 잣대로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화와 관련된 코드를 다룬 영화들을 보던 잣대로 이 영화를 평가를 하면 예. 지금 조선일보가 이런 태도로 보도를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 잣대로 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미화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더군다나 이것도 더 이건 왜곡과 어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언론의 역할을 맡게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요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일면과 사면에 이어서 아예 이렇게 많은 지면을 배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네.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김민하 평론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건국전쟁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안 혼자서 몰래? 봤습니다. 몰래 보고 온 거 아닌가? 아니 제가 뭐 영화관에 안 너무 너무 자세하게 해가지고. 너무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가지 않고 혹시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슬픈 사람이에요. 영화관에 가야 되는데 영화관에를 네. 자, 그리고 그 기사 옆에 아주 눈에 그 가시를 박는 것 같은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아까 종합면 굉장히 기사 중에. 특이한 이 예, 배치입니다. 아까 종합면 아까 조선일보 사면 보여줬던 한번 거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사면. 오른쪽에. 예. 지금 아까 야만하던 영화 정치가 여서도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의 인증샷과 그 발언을 소개했던 기사 바로 옆에 배치를 뭘 해놨냐면 넷플릭스 드라마 속 초밥 먹는 4.421 죄수 이재명 연상돼 논란이라고 하면서 그 초밥을 먹는 장면 자체를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보면 조선일보 구독자들이 보면 그거 얼마나 흥분할 만한 소식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국전쟁에 대한 얘기를. 그런 다음에 눈만 살짝 돌리면 이재명 얘기가 이렇게 확 꽂힐 거 아니에요. 확 기분이 나빠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뭐 독자 입장으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뭐 그렇다고 하는 건데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범죄 스릴러물이잖아요. 네. 웹툰이 원래 원작이라고 하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남자와 그를 쫓는 형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그러니까 초밥 먹는 4,422일 죄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건설사 대표 정영국 회장 캐릭터가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반백의 머리하고 안경을 쓴 배우 모습이 이재명하고 닮았다. 네, 아까도 아까 그 닮았어요. 기사에 뭔가 나오잖아요. 닮았어요. 네. 뭔가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 중에 형 회장의 손녀 이름이 형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논란이 연상되게 이름을 지었다 이런 거고요. 예. 수감된 이 형 회장이 접견실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초밥을 먹는 장면이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얘기 나왔을 때 김혜경 씨가 초밥 10인분 집에서 배달시켜가지고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또 연상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죄수번호 4,421번이 대장동 사업자가 챙긴 수익 4,421억 원과 또 일치한다. 근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전 처음에 그 기사 볼 때는 뭐 우연이지 이걸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쪽 드라마 제작한 쪽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독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왠지 이재명을 자꾸 겨냥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건설사 회장님이 어쨌거나 감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눈에 띄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편집으로서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는 이런 기사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뭐 이럴 수 있느냐 화내고 뭐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일 수는 있지만 지금 종이신문에 기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만한 것이냐 이게 사면에다가 종이신문에 나오려면
이게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극본을 쓰고 이 캐릭터를 배치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취재가 돼야죠. 그 정도의 취재가 된 다음에 우리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실제 이런 의도였다고 합디다. 최소한의 이런 게 있어야지 기사를 쓰는 거지.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합디다라고 그 취재한 다음에 기사를 배치하면은 종이신문이 뭐가 됩니까? 종이신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의 전형적으로 쓰고는 싶은데 책임 회피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신문을 만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종이신문 이렇게 만들면 하루에 종이신문을 100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100면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신분 윤리의 파탄이에요. 이런 기사를 배치하면 안 되죠. 자, 조선일보의 의도를 하나 더 볼게요. 김대중 칼럼이 있었는데요. 저 이 칼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오늘 모든 신문을 통틀어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어떤 칼럼을 써왔는지도 아실 거예요.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비판해야 하나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었어요. 어떤 내용은 내용인가요? 우리 김이나 평론가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대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재밌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불편한 어떤 심기를 드러낸 그런 칼럼이에요.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조선일보 비평란에 독자 권익위 기사 제목이 실렸는데 제목이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라는 제목이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이어서 꼭 보수 정권을 더 비판해야 되는 거냐. 예. 그게 오히려 여기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 좌파 정권의 득세를 도와준다. 오히려 그게 그런 모양새일 뿐일 것 아니냐. 그리고 좌파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좌파 언론은. 그러니까 조중동은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도 보수 정권을 비판을 하지만 좌파 언론은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하면 비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보수 정권이라는 곳은 동네북 아니냐. 집권을 하면은 좌파 언론과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게 되고 좌파 정권은 과연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좌파 정권은 집권을 해도 좌파 언론은 공격에 받지 않으니 아니,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네.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해봐야 좌파 언론의 공격의 빌미가 될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여기 그렇게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결국 이 취지를 해석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은 그만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건국전쟁 얘기나 하자.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많은 국민의 관심 아래 상영 중이다. 모처럼 광의의 보수 언론이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디올백 사건이 그 흐름을 막는 보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그 씨가 볼 때는 예. 일종의 가치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야? 김건희 명품백이야? 아니잖아. 민생이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가치를 지금 뒤바꿔서 뒤집는 거 아니냐. 가치 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비판은 그동안에 해왔지만 이제는 비판하지 말자. 가치 전도 현상이 생기니까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핵심과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건국전쟁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는 이제 입 닫아야 될 것 같아. 명품 디오르 백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올백에 대한 비판이나 그러한 기사는 더 그만하자. 이제 왜냐면 비판 그만해라. 대통령이 언급했고 일단락 됐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얘기군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오늘 신문 쭉 보면 뭐 뒤에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쭉 보면은 전반적인 기류,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우리는 전혀 그게 뭐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락 지었다 이제는 일단락 짓고 끝났다 이제는 다. 민생 드라이브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거기서 이제 이념 드라이브를 같이 가고 싶은 모양새인 거고 결국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이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오늘은 좀 눈에 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왜 조선일보가 건국전쟁을 띄우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칼럼 내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보수는 정말 치밀한 거야. 조선일보는 진짜 치밀한 신문인 거지. 자기 지명과 칼럼이나 이게 어떻게 그 악귀가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는지가 전체 한눈에 배치가 보이잖아. 탁 이렇게 네, 맞아요. 각이 서 있군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은 그걸 잘 못해. 제가 볼 때는. 김대중 씨는 잘한다는데요. 그런가?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못해요. 제가 볼 자, 때는. 두 번째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조국 신당 가시화 한겨레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겨레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한겨레 일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국 문 전 대통령 만나 신당 창당 문 불가피성 이해 이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앞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종합면에서도 한겨레 신문이 관련 기사를 썼거든요. 네. 육면이죠. 일면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왜 일면에 한겨레 신문만 이렇게 일면에도 관련 기사를 올렸을까? 일단 굉장히 드라이해 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만났고 그 전에는 이제 봉하마을 갔었던 거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만나서 문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 내용을 아주 드라이하게 일면에다 올렸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신문을 읽을 때 왜 이걸 일면에 올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일면만 보면은 그 의도가 잘 안 드러나잖아요. 네. 우리 아까 건국전쟁에 대해서도 칼럼까지 가니까 조선일보의 전략은 이거야. 이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겨레 신문 종합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민주 조국 신당 가시화의 곤혹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제목을 뽑았군요. 한겨레 신문이 뭐 좌파 정권은 아니지만 좌파 야당은 비판하네. 좌파 언론이 그 그러네요. 김대중 말이 좀 틀리네요. 예, 신문을 안 보시는 하여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이 왜 일면에 올렸는지가 제목에 그냥 다 드러나요. 불편해. 이번 선거에 악영향 끼칠 거야. 그 전에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조국은 정치하지 마라는 네, 맞습니다. 내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예.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예방하고 갔을 때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그걸 말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당시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검찰의 표적이 됐고 그래서 가족이 뭐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편한 마음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이게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하고 제가 싸우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제 한 몸 가루가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얘기할 때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말을 못하는 처지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조 전 장관은 그러면은 신당을 창당하면 조 전 장관이 만든 신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곤혹스럽겠죠, 사실. 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언론은 오늘 보면은 예. 동아일보였는가요? 끝에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사를 이제 이 기사를 여러 언론들이 각기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도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취지거든요.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한다. 가령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과거에 조국의 강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예. 조국의 강 가까스로 건넜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건너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뭔가 비례연합정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따로 만들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논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는 대상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이 논쟁을 또 해야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겨레 기사 제목에 들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같이 하는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않는 대로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의하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럼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지지층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딜레마일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신당 창당한다고 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마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뭐 예를 들면은 저처럼 젊어서 하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아니고 다 고집이 있는 분들인데 결심하고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탈당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민주당이 이렇게 곤혹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민주당에 합류해서 당대표의 지휘하에서 활동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상해지는 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안 그래도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맨날 기사에 나고 오늘도 신문에 또 있어요. 임종석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지금 몇 주째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한겨레 조국 기사의 뒷부분에도 붙어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죠. 친명 파이트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 채널A는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데 저 험지로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명분이 뭐예요? 지금 당내에서 반발하면서 임종석은 안 됩니다 하는 명분이 뭐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오면 86 심판론, 그다음에 문정권 심판론 이런 데 불붙을 수 있어서 지금 이른바 친명 주류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네. 지금의 어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거 부담스럽다. 이런 스탠스다. 뭐 지도부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 논리에서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은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지도부 내지는 주류 입장에서 공천을 보장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똑같은 딜레마에 부딪힐 거거든요. 전 정권 심판론 내지는 조국 심판론 이런 거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그러면은 거의 끝판왕이 등장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만 갖고도 이렇게 골치 아픈데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는 순간 똑같은 어떤 분열이라든가 똑같은 걱정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 남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더군다나 지난번에 문명정당 얘기하면서 이걸 어쨌든 봉합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네. 뭐 봉합이 실제 됐는지도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봉합을 해놨는데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에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으면 이상해지는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주시는데 굉장히 따뜻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약간 고개를 이렇게 기대는 듯한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야박하게 내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문 전 대통령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하려고 해. 너무 착해. 그러니까 두루두루 너무 착한 것도 문제예요. 몇 고 끊을 땐 몇 고 끊을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럼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어쨌거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럼 평론가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뭐 신문을 분석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당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선거예요. 더 강력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른바 김건희 뭐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과 정의는 이미 다 같이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전부 다 권력 잡고 나니까 전부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민생 물가 뭐 이런 문제들 제대로 안 챙기고 계속 외유어 나가듯이 대통령이 딴 것만 했잖아요. 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심판하고 싶어요. 특히 중도층까지도 별로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당 심판원이 작동하는 선거에서 야당 심판원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 거냐. 그럼 선거판에 일종의 프레임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희석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국 다 건너버렸어. 그런데 조국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운동권 척결하겠다 그러고 청산하겠다 그러고 뭐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 사태 소환해가지고 조국이 나와서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야당 심판론 또 나오지 않겠어요? 여당 심판론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선거 사례를 보면 야당 심판론도 만만치 않게 작동할 수 있어요. 바로 직전 선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21대 총선이 야당 심판론이 작동한 선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념 지향도 당시에는 진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던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난 총선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예.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뭐 200석, 뭐 180석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진짜 그렇게 얻고 싶으면 그런 야당 심판론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물 타고 있잖아요, 지금. 온정적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이 말한 가치전도 현상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다 허물어뜨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김민하 평론가? 이제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려는 이런 것들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정치의 전선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반드시 정치의 전선에 나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모로 재판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심의 지금 결과가 실형이 나왔죠. 그렇죠. 이 당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천을 준다거나 이럴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 어떤 신원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뭐 재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전에 예를 들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과하게 받았고 그것이 억울하다든가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선거라는 어떤 그러한 장에서 내가 출마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민주당이라는 그러한 어떤 진영의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는 뭐 정치의 전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답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지 어떤 결심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신당을 창당한다는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고향 부산에 네. 가가지고 입장 맞습니다.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다려보시죠. 어찌됐든 뭐 신당으로 민주당의 그 비례연합정당에는 민주당이 넣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럼 별도의 신당을 만들던가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는데 뭐 오히려 지역구 출마 저는 부산에서 그냥 출마해라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출마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차라리 살아 돌아와라 할 것 같으면. 그게 본인의 명예에 보기엔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 신당 만들겠다고 해도 민주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신당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자기가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 이상 득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민주당의 한번 득표만 봐야겠습니다. 뺏어가고 그냥 그 민주당 의석만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을까라고는 우려도 좀 됩니다. 예, 그 조선일보 일면의 첫 번째 기사가 국가장학금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대학장학금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자, 이 기사가 다른 신문에서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이 기사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뒤에도 또 추가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조선일보만 내용인가요? 보도한 기사예요. 이쪽에 네. 조선일보 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일면 머리에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신문에는 관련 기사가 없어요. 예.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학 학자금을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대학생이 한 230만 명인데 그 가운데 100만 명 정도만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소득 하위 80%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층을 빼고는 다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주거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 종합면 안에도 이제 관련 기사를 또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왜 기사를 썼는지가 드러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인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고위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 대학생 학비가 주요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올랐다라.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어김없이 들어가죠. 우리 예. 조선일보 한동훈 위원장 정말 좋아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공으로 슬며시 이렇게 넘겨주는 듯한 모습을 좀 띄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의문이었던 거는 이게 보통 이렇게 신문 일면에 날 때는 이러한 뭐 대책이 발표됐다든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런 어떤 액션이 있어서 보통은 새로운 기사로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던데도 일면하고 이렇게 여러 추가 기사가 났네요. 뭐 여러 이제 루트가 있겠죠.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뭔가 한다는 거 이런 움직임이 있네. 그리고 취재해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예. 이렇게 주머니에다 슬쩍 이렇게 찔러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슬쩍 찔러줬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 이후에 예.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긴거리 명품백은 지나간 일이야. 아까 김대중 칼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민생에 올인할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생에 올인하는 정책의 한 일환으로
다음 달 초쯤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비넷 안에 넣어놓은 거 아니면 지금 책상에 올라와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조선일보에 슬쩍 넣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보통 의심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넣어주는 거 받으면 일면에 넣어주죠. 일면에 띄워주죠. 왜냐면 우리만 줬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초 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만 받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에서 570만 원을 지원받는데 예. 이런 혜택을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80%까지 확대한다. 근데 이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이 연 한 4,335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1조 5천억에서 3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된다.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쓸 때는 굉장히 많고 돈은 안 쓰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건 또 지금 돈 쓰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는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예. 관련 기사 그 밑에 또 있어요. 못 쓰고 남긴 초중고 교육 예산이 연간 7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쓰려고 해도 지금 못 쓰고 남아있는 돈이 계속 지금 수년째 남고 있는데 이게 2022년 한 해에 총 7조 5천억이나 됐다. 그러니까 이걸 빼가지고 국가장학금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열받네요 좀. 네. 아니 왜 내용 자체는 근데 좋은 이거 사실은 내용인데요? 제가 네. 궁금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없었던 제도니까 제가 조금 어설프게 이해를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죠. 예, 예. 아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은 이제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게 있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주거비 지원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아, 다 근데 따로따로 있습니까? 지금 예. 얘기하는 건 그걸 다 어쨌든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근데 왜 아까 열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외워가는 건 그럼 초등학교를 더 좋게 만들든지 중학교를 좋게 만들든지 뭐 여러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네, 등록금에다가 이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니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도 독일처럼 등록금 공짜로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안 되나?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산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등록금 공짜로도 해줄 수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건 대학의 교정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불순한 의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거를 해주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장학금을 많이 준다면 좋은데 예. 장학금 많이 준다면 좋은데 저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좀 시선이 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써놨습니다. 예. 이 3면에 보면은 제목이 이제 국가장학금 대학생의 80%까지 확대 주거비도 지원하기로 좋은 제목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유층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네. 확대를 하면서도 포퓰리즘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굳이 한마디 하고 또 밑에 보면은 등록금 비싸고 6년제, 의대는 어떻게 하나? 이 제목이 또 기사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과 또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이 단과대에 따라서 이 장학금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효용이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예, 예. 저 같으면 그냥 뭐 사회과학대학을 다니다 말았는데 사회과학대학에 이제 심리학과를 하다 말았는데 예. 그런 대하고 의대하고 이게 장학금 지원받는 거에 대한 효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각 대학이나 학과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의대처럼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 대상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써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걱정은 일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막 지원한다고 할 때 이게 혹시 포퓰리즘 논란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논란으로 갈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이렇게 기사에 조금 쓴 다음에 얘기 안 하는 거죠. 사실 원래 조선일보 스탠스에서는 이런 대책이 나오면 비판을 막 해야죠. 또 포퓰리즘으로 가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하노?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별히 우리만 지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또 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가 썼으면은 사설에서 썼을 겁니다 아마. 다른 데서 같이 썼으면은 사설에서 또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돈 풀기 이렇게 썼을 겁니다. 아니 좋은 근데 정책이긴 조선일보가 한데 이걸- 묘하네요. 네. 예. 조선일보가 이걸 단독으로 올렸잖아요. 네. 올리고 한국일보가 또 일면에 올린 기사가 조그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네. 데서도 쓰긴 썼는데요. 한국일보가 조금 더 의무부여를 해서 썼는데요. 저출산이 부위원장을 지금 김영미 부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네. 맡고 있잖아요. 저 학자 출신인데요. 이 자리에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주영한 전 산자부 장관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주 전 장관으로 교체하는 건 KBS 특집 대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출산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미진했어 이렇게 네. 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대책을 또 쏟아낼 저출산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쏟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집 대담 이후에 어쨌든 김건희 문제 끝 민생 이렇게 지금 뭔가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슬쩍 빼가지고 지금 일면에다가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또 보도한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또 해요. 네. 뭘 이렇게 아니 그동안에 2년 동안 허송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학자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면 좋은 거 아니야? 국가가 해준다는데. 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대출 못 받아서 또 힘든 사람들도 있을 네, 거고 맞아요. 예. 이자 부담 경감도 해준다 그러면 또 이거 환영할 만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기사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선일보 기사가 왜 허망하게 느껴지시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디 기사인가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 내용이 한번 논의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머니투데이 등에서 이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그건 언제 기사인데요? 1월달에 1월이요? 네, 1월 한 달밖에 안 된 1월 얘기예요. 11일에 네.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이제 그때도 국가장학금학대, 근로장학금학대,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등등이 이제 나왔었어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이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이 생긴다든지 등등의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교육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당정이나 이런 데서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당정의 협의에 의해서 이건 이제 1월 11일 날 나온 기사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 지난달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겠죠. 아마도 이 다음 때 이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후속 조치를 논의를 했고 이 기사에 의하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키우자 이 얘기를 더 키우자. 그래서 더 키운 결과를 오늘 이 조선일보가 막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저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키우고 있는 거다. 근데 키우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교육부가 예. 1월 11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등록금 경감 대책을 발표를 해요. 교육부가 발표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뒤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참석한 자리에서 등록금 경감 방안을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 그 전에는 얘기 안 했나? 그러니까 제가 요 흐름을 제가 뇌피셜로 보면은 네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교육부가 학자금 지원 대상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막 해서 하면은 야 뭐야 이게 3천억 원을 3,500억 원으로 야 지금 총선 앞두고 더 키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숫자를 더 키워라. 기본 골격은 있는데 그 숫자를 더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총 합쳐가지고 야 숫자를 더 키워서 연간 1조 5천억 원을 3조 원 1조 5천억에서 3조 원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아까 이제 저출산 고령이 주영환 부위원장을 주영환 씨로 바꾼다 이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분은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그 전에 김영희 부위원장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을까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 근데 기재부 출신이 오면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이건 또 뭐가 되냐면 돈이거든요. 숫자예요, 이것도. 앞으로 저출산 대책이 만약에 총선 앞두고 뭔가 발표가 된다면 그거 돈일 겁니다. 숫자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지방 의료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 발표한다는 것도 결국 숫자 나올 거고 동아일보가 비슷한 느낌으로 보도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민생뿐이야. 그렇죠? 이제부터는 민생뿐이야라는 느낌으로 또 보도한 게 있어요. 앞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민생 토론을 또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보고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이 민생 토론에서 나올 대책 뭡니까? 돈입니다. 다. 앞으로 선거 앞두고 막 쏟아낸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개봉박두다. 뭐 어차피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재정 맞아요.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경향신문 기사 하나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지면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뭐 얘기를 대충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얘기는 꼭 사실은 제가 욕심을 내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경향신문 3면입니다. 아래 검은 부분이네요. 네, 김 3면 여사 머리 기사예요, 이게. 이해해 달라며 왜 우리에겐 박절한가? 네, 그 밑에 있는 것도 눈에 띄지만 일단 그 위에 재정 지출 틀어막고 감세만 내수학화는 편향된 정책 탓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재정 건전성 뭐 얘기하고 올해도 건전 재정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R&D 예산 막 다 깎아버리고 모든 맞아요. 예산들 다 예. 약자 예산들 다 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 쓰겠다고 해서 안 썼는데 쓸 수 있는 돈 47조 넘게를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47조 7천억인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내수 확대라든가 내수 진작에 썼더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기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아까 제목 한번 다시만 보여주실래요? 김 여사 이해해 달라며 우리에겐 박절한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념대담에서 쏙 빠진 이태원 참사,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얘기는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문제에 올인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대책 지금 쏟아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선거 앞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다 했어야지. 근데 왜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이철빈 씨가 한 얘기를 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외면으로 일관해왔다. 대통령이 마치 요술봉처럼 민생경제라는 말을 꺼내는데 민생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통령이 마치 요술봉처럼 민생경제라는 말을 꺼내는데 예. 민생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아, 이게 정말 와닿는 평가네요. 전세 사기 피해자 이철빈 씨가 한 얘기입니다. 아, 세수 펑크 56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였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짧아갖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고향에 잘 네. 다녀왔습니다. 예, 연휴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리얼미터에서 그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했어요. 2월 2주차 네.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래프 보이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 실제로는 이제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진 않고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서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은 것을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주 39.2% 나온 것이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 평가는 57.7%여서 그 전주 대비해서 숫자상은 이제 소폭 이제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KBS와 이제 그 신년 대담이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반영이 하루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충분하게 의혹이 뭐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반전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또 악화를 가져올지 여부는 이번 설 지난 다음에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좀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일에서 8일 조사예요. 네. 그래서 7일에 대담이 있었는데 7일, 8일차 조사가 적게 반영됐다라는 건데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김한 기자님 긍정평가가 1.9% 올랐고요. 네. 부정평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7% 전주 조사에 비해서. 뭐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설을 앞두고 직전에 어쨌든 대통령이 민생 관련된 정책들을 막 발표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보수 유권자들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건 이제 둘째치고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다운 일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게 70대 이상이나 20대 이상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좀 끌어올린 세대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직전에 발표했던 것들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이 그 세대에게 이제 말하자면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다만 근데 말씀하셨듯이 신년 이제 말하자면 대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이번 주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ARS 방식으로 실어진 조사 결과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많이 아무튼 이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ARS로 이제 음성이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들으면서 버튼을 누른다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높은 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은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인데 진보 성향에서도 굉장히 고관여층 또는 이제 열성 지지층 성향이 있는 분들 또 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우리 김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반응하게 돼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관심도가 좀 낮은 중도층이라든가 예. 무당층들보다는 이제 요 ARS 조사에 응답하는 그 분들은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만약에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제 민생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층들한테는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이 실제 정치 관심도가 좀 높지 않은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또 전화 면접 조사, 사람 면접원이 하는 그런 조사들을 좀 참조해 봐서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말 정치는 뭡니까? 선거는 뭡니까? 물어보면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이제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이다 얘기하거든요. 실제 사실 잘하고 여부 성과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층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충분하게 지지 표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지 근거를 제공해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의사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거 제약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통령들의 국정 수행 평가 보면 긍정 평가, 부정 평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주요한 비중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잘한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뭘 하면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그 끊어져 있던 상황이거든요. 뭐 보여주거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한 반응도가 그런데 요 KBS 대담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제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1일 조사를 보면은 6일까지는 39.9%까지 올라갔다가 7일부터 상승세가 그러니까 대담한 날이죠. 39.4%로 딱 꺾이고 그다음 8일에는 38.5%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 매정하지 못해서, 뭐 박절하지 못해서 뭐 그걸로 일단은 김건희 리스크는 걷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지에 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 기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기간에 이제 말하자면 현상적 판단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이 김건희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 이제 심층적인 이슈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 난 김건희 이슈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말하자면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균질한 이제 그 민심이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긍정평가라는 게 한 2달여 사이에 2%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하루 만에 1.5%가 떨어졌다라는 추이를 놓고 보면 사실 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 이슈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것을 아마도 이제 그 진영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할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거라고 보여요. 어쨌든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이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 이슈를 계속해서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하는 흐름도 이제 있을 테고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조기에 종결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종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외면하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냐 여부는 이제 캠페인 싸움에서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일 텐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마 설이 이제 지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떤 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예. 아마 그 중에는 이제 이런 게 나올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류의 조사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 결과를 봐야겠네요. 이번 주 중에도 아마 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만약에 좀 불충분했다,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높은다면 다시 좀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한 팽팽한 정도로 나와서 나오면 한 절반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이제 외면하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라고 예. 하는 인식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채널A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김한 기자님. 그러니까 KBS 대담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진행했던 앵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어 선택 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언론 접촉 늘린다, 간담회 추진 검토라는 채널A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 간부들, 언론사하고의 스킨십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는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언론과의 스킨십을 높이려면 전공법을 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선택을 했고 그 소극적인 선택을 해서 제한적으로 녹화 방송으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질문의 어떤 수준의 논란이라든지 답변의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언론사 뭐 간부 간담회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 그 예전 정부 보수 정부에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매체가 한 9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여 개 이상의 매체가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언론사를 선별해서 어떻게 이제 간담회를 진행할 거냐. 그러면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냐. 뭐 등등등의 형식적인 면을 조율하는 게 사실 그냥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문제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의식의 바탕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언론과의 접촉이 너무 적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말하자면 언론에 의해서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택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이제 뭔가 또다시 우회로로 가는 것 같은 정치적인 판단은 오히려 대통령이 언론하고 스킨십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군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2월 둘째 주 두 번째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예,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40.9%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전주의 조사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45.2%에서 좀 하락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고
국민의힘은 39.8%였는데 40.9%니까 뭐 의미 있는 이제 수치의 변화는 아니지만 수치상으로는 이제 오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어서 두 정당이 약간 이제 대조적인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전체 이제 수치는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녹색정의당, 진보당, 기타 정당 등의 이제 지지율이 2.2%, 1.6%, 6.0% 정도로 나오고 있고 무당층은 이제 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제3신당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RS 수사에서는 관심층이 이제 주로 응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3신당에 대한 이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치 관심도가 좀 적은 분들이 반응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RS는 관심도가 많은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제3신당의 흐름, 대중의 흐름들을 파악하는데, 그다음에 무당층 등을 좀 파악하는 데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전화면접 조사 함께 이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지도가 3.4%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을 한 반면에 급락했다라고도 최근에 계속 박스권에 있었던 걸 보면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11개월 만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격차가 가장 적게 벌어진 결과예요. 공천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그때 날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한데 어쨌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추이를 봐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ARS 조사 방식이 민주당에게 좀 약간 우호적인 수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ARS 조사 방식에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국면이 하나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공천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그럼 왜 올랐냐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재가 되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심층적인 선거의 구도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현상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언론 이제 말하자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보면 말씀하신 뭔가 자꾸 당내의 어떤 갈등, 공천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일반 이제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잘 이해하기 누가 어디까지가 친명이고 어디까지가 친문이야를 잘 구별하지도 못하는데 막 그들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감나무 전략 같은 거냐. 그러니까 상대가 실책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정도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네, 이슈 주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격차가 좁혀졌다.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캠페인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여당은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고 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고 사실 야당의 플레이가 선거 국면에서는 좀 메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주된 플레이어로 드러나서 그 메시지들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10년 들어서 한 1개월 동안 봤을 예. 때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정반대로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처럼 굉장히 잔잔하게 조용하게 있고 야당의 메시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데 비하여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공감 여부를 떠나서 이제 보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선거 국면에서 메시지를 주도해가는 이제 흐름들이 있어서 제가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던 어떤 뉴스 메시지 이런 거에 비중으로 한다면 거의 절대적으로 여당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중에게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반응 없는 사람도 있지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없을 때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중은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그 하는 말을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미디어에 없으면 사실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네. 대중이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팩트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대중의 이제 인식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중간에 미디어를 통해서 누가 더 많이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캠페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측면들이 되면서 이런 이제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예. 나왔던 ARS 예,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잡혔다고 조금만 했습니다.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예. 보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신년에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반나절 만에 소비되고 끝났거든요. 근데 과거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 실행이 되던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대표가 발표한 민생 정책이 선거 캠페인 전체에서 골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하부 조직이라든지 실제 실행이라든지 캠페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지 동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딱 대표가 발표를 하고 그 후에 그 정책이 이 당 차원에서의 소구력을 갖지 못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뭐 이런 허망한 일이 무무님께서 보수적인 분들 박절하지 못해서 말도 받았다고 할래요? 이렇게 결과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솔트님께서 보수 과표집이라서 통계가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전화조사에서도 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일각의 한 이제 시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공천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예. 이제 이번 나오는 조사 결과들도 함께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빠르면 오늘 하위 20% 그 대상자 통보를 하고 공천 관련해서 2차 경선 지역 발표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가 단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서는 서울 중성동갑의 네. 공천 어떻게 지정될 거냐 이게 아마 다시 뉴스가 폭발할 것이냐 갈등 부분이 아니면은 조금 좁혀질 것이냐의 표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가 민주당의 메인 이슈가 지금 된 것 자체가 좀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말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이런 공천 문제는 사전에 이기는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도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 그 지역구에 내보내겠다라고 예. 하면 이제 끝나야 되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뭘 지역구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본인은 이제 계속 어쨌든 여기에 나갈 것 같은 나가야 되는 것 같은 의지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0판론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실체가 모호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865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로 치환을 하면서 예. 뭔가 이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얘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을 하기도 지역구를 조정하기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난감해진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에 이제 SNS에 단합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개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습니다.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을 통해서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꼼꼼하게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관계를 경계합니다. 즉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입니다. 라고 해서 저들의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전략적으로 짜지는 것이고 우리를 이간질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요 시작점 자체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네. 있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발표해서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워딩이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네. 뒤에서 백브리핑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왜 굳이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뭔가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이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내에서 지금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공천 관련된 갈등들이 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공관위원장의 발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서서 말하자면 공관위원장이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책임이냐. 그래서 오늘은 뭐 당시에 뭐 현역 의원들 전체가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고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저런 입장에 입각해서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깔끔한 문제인데 예.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공천을 할 때는 선거는 사실은 그 야당이 평가를 받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모양새가 된 것 자체는 캠페인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야당은 보니까 사실은 그러네요. 또 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 구체적인 걸 내놓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야당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전 정부가 끝난 지가 언젠데 네.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전 정부 책임에 대해서 뭐 언급을 워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도마 위에는 사실은 정부 여당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대중들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 선거 메커니즘인데 예. 지금은 이제 도마 위에 야당이 스스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모양새예요. 굳이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 이제 역대 어느 야당에서도 이제 권력 관계에서 이런 이제 세력들을 좀 배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얼마나 논란이 없이 조용하게 실력 있게 이렇게 하느냐.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되면 공천해가지고 논란이 없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이 사안이 사실은 너무 불거져서 오히려 이제 공천 관련해서는 여당보다 야당이 이제 사실 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야당으로서는 이제 캠페인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들이 매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한 기자님. 네. 이거 지금 친명계 지도부에서 뭐 임종석을 공격한달까요? 네.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친문 구심점을 없애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시중에는 있더라고요. 뭐 저는 언론의 해석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란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게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벽하게 사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뭐 장악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당을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 강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당이 8월에 있지도 아직 이제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전당대회에서 그 상대의 구심점을 제거하는 전략을 쓴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이거는 사실 전 정치적으로 좀 선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고요.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이후 그다음에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설전 뭐 이런 것들이 굴러가면서 언론이 사실 이 문제를 구획짓기에 가장 좋은 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실력을 말씀하셨는데 캠페인 전략에서 뭔가 좀 그 실패가 노출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MBS 조사인데요. 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검찰 독재 청산론과 운동권 청산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공감한다가 높으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프 보이시는데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86 운동권 청산론 별도의 이제 문항입니다. 이것에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공감한다는 의견이 51% 나왔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38%, 모른 무응답은 11%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주요하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이제 논리죠.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검찰 독재 청산론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은지 물었을 때 공감한다는 의견은 58%. 예. 그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35%로 나왔고 모르는 문답 7%로 나와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검찰 독재 청산론이 이제 더 국민적 공감들을 더 얻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은 한 포인트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조사에서 어쨌든 86 운동권 청산론도 50%를 넘는 이제 공감들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김한 기자님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기자님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분장의 힘입니다. 네. 그러신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86 운동권 청산론. 저는 사실 운동권의 정의를 무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했는가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감한다가 50% 넘었습니다만 검찰 독재 청산론이 58%.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구도는 뭐 현장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정권 심판론과 이 검사들이 너무 많다. 이 두 가지가 심층적으로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영이니까 저는 뭐 검찰 독재 청산론의 이제 비율이 높은 거는 이 선거의 구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운동권 청산론이 50%가 넘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잘한 거다.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지층에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선거에서 가장 말하자면 빛을 발했던 게 한 세 가지 국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새정치국민회를 창당할 때가 있었죠. 그때 대거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도 이른바 시민사회나 외곽에 있던 그 단체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고 예. 뭐 이런 국면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가 약간 그랬고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 계열의 로 말하자면 운동권의 영향이 가장 적은 선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들고 나와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뭔가 청산해야 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운동권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 조국 청산 이렇게도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 있는 4선, 5선 뭐 의원 중에서 무능한 사람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시민단체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보조금을 많이 먹는 뭐 그런 단체들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어쨌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50% 넘는 사람이 운동권 청산론에 공감한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게 네. 유의미한 거네요. 어떤 이제 조사들에서는 또 이제 이 수치가 좀 낮아져서 뭐 40%인 경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40% 이제 넘고 어떤 건 50%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여당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 여당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프레임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계속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것을 하는 경우에 너무 이제 수세적이니까 성공하기가 좀 이기기 힘들어요. 네. 비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공격이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 특이하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이제 8.6 운동권 청산론을 내서서 공감을 이제 얻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보수층들이 너무 사실은 느슨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60%대 그 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완돼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결집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전략가나 당 지도부에서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우리 보수층들을 먼저 결집하는 게 1단계. 네. 뭐 그다음에 중도층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수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수층들은 사실은 저쪽 상대방과 우리 이렇게 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결집이 수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게 내세웠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과연 이제 관건은 중도층이라든가 또 정치에 이제 관심이 낮은 분들 어느 정도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부 결집용으로는 상당히 사실은 의미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번 선거를 원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고 당연히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를 바탕으로 한 투표가 이루어져 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맞는 문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힘을 몰아주세요 이러기에는 국정적으로 너무 이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 이제 프레임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을 바꾼 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략적으로 말려들지 말고 왜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제 공관위원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서 이 프레임이 작동하게 된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오늘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기자님, 이 사안이 아마 총선 출마 네. 또는 뭐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발표가 되겠죠? 뭐 정치를 한다면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요. 신당을 창당해서 비례 후보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신당을 창당해서 오늘 부산에서 이제 하니까 뭐 부산이라든지 이제 지역의 주에 출마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에서 만드는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정당 구조라든지 정치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좌표가 어디다 이거를 좀 밝혀줘야 후에 스텝이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이후에 이제 발언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예. 민주당은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좌표를 찍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이제 이런 고민들 있을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핍박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공감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는 중도층들을 어쨌든 이제 성향층들을 득표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지층만 흡수하면 이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투표율이 60%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층들 또 정치에 관심 낮은 사람들도 대거 이제 투표장에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패를 결정짓는 추후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정당을 별도로 창당을 해서 비례로 후보를 나왔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통합형 비례 위성 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부로 이탈되는 것을 그 안에서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캠페인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게 해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 공간에서 조국 전 장관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그 메시지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려 제약될 들어갈 수 있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보수층들은 더 결집이 강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고민이 네.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한 한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요. 김종대의 레이더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김종대의 레이더 이어갑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때 그 음. 밥상에 뭐 제3지대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 호식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직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고향집에서도 이번에 뭐 저도 뭐 설 연휴에 정치 얘기 빼놓지 않고 했거든요. 네. 의원님네 그 연휴 밥상에서는 제3지대 관련해서 뭐 어떻게들 평가하시던가요? 글쎄 뭐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해서 고향에 이제 안 갑니다. 네, 네. 갈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들 쭉 돌려보면은 일단 중원의 정치, 그 충청권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번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지금 저는 청주 쪽인데 대전도 예. 비슷한 분위기라는 얘기가 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박빙인데 공천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격전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대부분 정치가 전국 평균하고 이 충청도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래, 항상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게 뭐 심지어 한 자릿수까지 전국 평균이 딱 충청도 편이니까 그러니까 리트머스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기를 보면 전국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모르겠다. 또 충청도 사람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느려 터진 거. 빨리 결정 안 하는 거. 예, 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난해하는 이게 고차방정식이더라고 거기 그 동네는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게 좀 늦게 나와도 뭐 돼지 잡으러 갔나 봐요. 뭐 이렇게 하신다고. 예. 그렇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런 거예요. 예. 개혁신당이요. 당명을 이제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하면서 근데 마치 모양새가 개혁신당으로 이름을 잡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흡수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당명을 보고서 이낙연 대표가 크게 접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글쎄 이게 참
뜻밖입니다. 이러면 당명 옥세 다 준 거거든요. 그리고 예우는 한다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는 하지만 예. 아니 이렇게 그 현역 의원도 다 민주당 쪽 사람인데 예. 예, 심지어 양양자 의원도 민주당 쪽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4명 전원이 그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경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게 밀릴 그 상황이 아닌데 예. 왜 저런 모양이 됐을까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이해가 가는 논리적인 대목이 있다면은 2030 청년표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누가 더 있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다 돌려봤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 소구력이 강하다, 중도층에 이제 그 어필하는 강도가 세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근데 선거란 게 말입니다. 예. 선거 막상 전국 지표로 보면은 뭐 2030이 어떻고 뭐 중도층이 어떻고 그러는데 지역구에 가보세요. 그럼 한 지역구는 수직적인 이 저 공간이지 수평적으로 이렇게 계층 뭐 성별 따지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국적으로 가지 내 지지층은 전국에 퍼져 있는 거지 한 지역구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그건 지역 감정이라든가 지역의 문화, 연줄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쪽의 어떤 토박이들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고 지역은 지역 선거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지역 선거에서 얼마나 통할까? 만약에 비례를 결정하는 데서라면야 예. 중도층 2030이 맞지만 당장 지역에서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것이 현실에 막상 들어가서 지역 선거하는 필드의 전투원들 입장에서는 그건 공중전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조금 모양은 일단 접고 들어갔다.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의 호남에서의 약진이 돌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또 한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어떤 사정인가요? 그러니까 호남이 이제 전략 투표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낙연 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로 보느냐는 거죠. 아. 그러면은 거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 결정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데인데 예, 예. 지금은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뭉쳐서 윤석열 정부는 심판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차기 대선 주자로 뭐 지금부터 이낙연 하면서 우리가 말을 갈아탈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런 전략의 시점이 아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라남도 지사까지 지냈고 또 저기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는데 약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쪽이 주도권을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조차도 이낙연보다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 제3지대 빅텐트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로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예, 그런데 그 설 연휴 직전에 생각보다 이 제3지대 정당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네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명만 갖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유권자들이 몰라요. 아직 모르죠. 뭐 개혁신당이 뭔지 새로운 미래가 뭔지 새로운 선택이 뭔지 너무 많아요. 또 많아가지고 개혁하고 저도 새로운 게 헷갈려. 너무 많아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거의 정의당 수준의 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또 이낙연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또 지지율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는 선거법상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보니까 왠지 이게 빅텐트 같이 통합적으로 단일한 이미지가 아니면 아예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조금 더 가다가 선거 앞두고 통합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일찌감치 설 연휴 앞두고 저렇게 하는 거는 인지도 효과 또 통합에 대한 어떤 컨벤션 효과라는 걸 빨리 누리지 않으면은 예. 지리멸렬해서 나중에 당면 갖고 헤매다 선거 끝난다. 뭐 이렇게 본 거 아니냐. 너무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맞아요. 그 지난번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거하고 비교하면 또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제3지대가 낮게 나온다.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결국에는 영호남에서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출마할 네. 것처럼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출마.
이 두 가지가 성사가 된다면 바람이 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낮다고 봅니다. 아, 낮다고 보세요? 예, 지금까지도 대구 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구냐 또는 서울 쪽에 예. 한때는 그 은평구에 출마도 했었지 않습니까? 노원구도 뭐 얘기되는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대구 쪽에서 뭔가 그 김광석 거리에서 막 연설할 때처럼 작년 일이죠. 그리고 막 시민들이 몰려와서 사진 찍고 청년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고 이때 분위기라면은 아마 지금쯤이면 대구에서 붐이 일었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서 조금씩 이제 국민의힘에 밀리는 것 같고 예.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없는 어떤 힘이라도 합쳐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영호남에서 각계 그 양갈래로 찢어져서 예. 이렇게 각자 영호남 구축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구체화된 어떤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 아, 그렇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게 힘을 모으는 데는 나을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셈법이 또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뭐 다음 주까지 6명 내지 7명의 의원, 그러니까 6, 7석의 의원이 더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 뭐 벌써 몇 번째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지 뭐 항상 예. 기호 3번은 우리 거다. 이 얘기 들은 지 꽤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호 3번 때문이죠. 네. 지금 녹색정의당 6석을 이겨야 된다. 이겨야 3번을 가져간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구체적으로 워딩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주 6, 7석. 이거는 뭔가 교섭 중인 의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것도 블러핑 아닌가 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다음 주면 이제 공천 막바지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어진 거거든요. 원래 선거 일정 비하면은. 예. 뭐 특검 요인도 있을 거고 이런 면에서는 좀 공천을 빨리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각 당이 특히 국민의힘은 공천 리스크 관리가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음 주에 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정치 일정도 없고 이제 공관이 막 가동되는 때인데 근데 미리 알고서 나온다? 그런 것들이 참 직관적으로 우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 다음 주 왜 생뚱맞게 다음 주냐? 그래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초기에 컷오프되는 멤버들을 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심장한 느낌은 있는데 결국에 그걸 것 같아요. 컷오프죠. 예. 예, 그 느낌은 있는데 야 그런다고 바로 1위로 기다렸다는 듯이 온다? 그러면 그 오는 분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막판까지 공천의 레이더를 돌려서 그 유불리 계산했다가 예. 뭔가 좀 확실한 게 잡힐 때 오겠다 이 얘기인데 한번 정치를 이렇게 들어서 이게 제3지대 그 가치에 맞는 행태들인가 이게 그걸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차라리 김용남 전 의원처럼 예. 당당하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가 아니라 참칭 보수다. 이러면서 내 갈 길 가겠다. 이래 얼마나 좋아 보여요. 용감하잖아요. 엄청 바쁘십니다. 찾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좀 나와줘야지. 6, 7명이 이제 레이더 다 돌려보고 결과 다 본 다음에 나오면은 그 국민들한테 그거 어필이 될까요? 겨우 기호 3번이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제3정치라기보다는 기존 양당 정치에 더 가까운 행태다. 그렇게 보면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3당 기득권 정치와 싸워야 될 상황이 3당 되네요. 기득권 정치와 이게 싸워야 양당이 한다. 아니라 3강 기득권 정치. 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뭐 삼국지 합니까? 삼국지 쓰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재밌네요. 녹색정의당이 6석 가지고 있잖아요. 이자스민 의원까지 해가지고. 근데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혁신당이 양양자, 조홍천 그리고 이원욱, 김종민 의원 이렇게 4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월 22일 전에 그러면 3석을 더 확보를 해야 3번이 돼요. 네. 3석 이건 가능할까요? 3월 달 넘어가면은 가능은 해 보이는데 이제 그때 가서 드디어 우리 3번 됐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의 정치적 효과는 좀 미미해 보인다. 결국은 뭐 어떤 의원 한석에 그렇게 그냥 막 어떻게 빼내오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또 치고받고 싸울 거고 의원 빼가기네 아니면 니들이 또 안 챙겼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전형적인 과거의 구태 정치거든요. 전형적인. 네. 그 도움이 될까? 여기 제3지대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표방해야 이게 빅텐트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데 네. 하는 거 보니까 똑같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거 저 양당 기득권을 깨겠습니다. 이러면 그 설득이 될까? 그런 점에서 왠지 모르게 빅텐트라는 출범은 좋았는데 그걸 뒷받침하는데 몇 가지가 빠져 있다. 첫째,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 아, 예. 유력 대선 주자가 없다. 그러니까 깃발은 있는데 기수가 없다. 그게 그동안의 제3지대하고 좀 차이점이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 안철수 같은 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존재가 없다. 두 번째는 하는 짓이 양당 기득권의 부스러기, 이렇게 이삭죽기 모으기 이런 식에 너무 집착한다. 공천 안 될 것 같은 분 또는 탈락한 분들이 모이는 모양새다. 그렇죠. 빅텐트는 몽골 초원 같은데 크게 치고 양들이 모여드는 우리는 이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큰 집 옆에 자그만 텐트 치고 이걸 빅텐트라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오냐 이것만 남의 집 문 앞만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빅이냐. 스몰이다. 스몰이다. 네. 그래서 텐트는 큰데 정치는 스몰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일단 빠져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자강에 근거가 없이 큰 당의 반사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또 제3지대에서 빠져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빠져 있는 거는 끝까지 제3 세력 정치 안 한다. 예. 과거에 정동영, 박지원, 손학규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안철수까지 큰 당으로 결국 가요. 예, 예. 정류장이요, 정류장. 여 정류장을 우리 집이라고 우기지만 다음 버스 오면 타고 갈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제3지대의 독보적 가치와 차별성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은 큰 당의 반사 정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제3의 정치라고 할 때는 원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제3의 정치는 정치 바깥에서 기득권 바깥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제3의 정치라 그럽니다. 예.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오성운동 같은 거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거를 오히려 신나치가 하고 있죠. 극우 정당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계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성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런 거를 원래 제3의 정치라 그랬는데 가만히 국민들이 보니까 고정치가 고정치요. 그러면은 뭐 이게 어떻게 제3의 정치요? 결국은 흡수 통합될 정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의 깃발을 걸고 제3지대가 사실 만들어지는 게 상식적인 건데 뭐 예를 들면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지방 소멸이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뭔가를 위해서 제3지대를 하겠다 모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어떠한 분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모인다 이런 이미지가 이미 그렇죠. 강하네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단기 공약이 많죠. 근데 지금의 어떤 문명사적인 시대 전환의 의제들은 불평등 심화, 기후 생태 위기, 그러면서 어떤 전쟁의 확산과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문명사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구태여 정치에 환원한다면은 정당 명칭과 정강에서 이런 어떤 시대를 넘어서 초월적 가치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3의 정치라고 원래는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정치의 연장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전환적 가치가 많은 시대에 이런 거에 대비한다기보다는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뭐 여성 징병제가 어떻고 또 뭐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이 어떻고 다들 이런 데서 이제 놀다 보면은 사람들의 욕망에 어떤 타협해서 거기서 일단은 어떤 자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기성 정치에 가까웠다고 봐야지 제3의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력이 짧아요. 대부분. 그거는 구도에 따라 가지고 그냥 훅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5당 체제가 소멸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시대 정신의 플러그를 꼽지 못하고 그때
그냥 생존만 도모하니까 소멸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의 길을 지금 이낙연, 이준석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면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기득권 바깥에 있었던 정당들이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야 불평등과 어떤 녹색 전환의 그 시대적 과제를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어떤 그 가치 체계가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또 놀다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또 통할지도 몰라요. 일단은 지금의 한국 정치는 정치가 파괴된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그 폐허의 정치에서는 또 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긴 생명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지점, 녹색 정의당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 정당은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제가 이거를 준연동형으로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준연동형 그 선거제도에 가장 타격이 있는 게 역설적으로 녹색정의당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예. 왜 그러냐? 처음에 뭐 비례 당원 총투표를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잔뜩 흐려 있었다고 일기예보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제주도 비행기 타고 놀러 가려고 애들하고 약속 다 해놨는데, 야, 비 온댄다. 비행기 취소하자. 그래가지고 다 취소를 해놓은 거야. 근데 날이 짱짱하게 개버리네. 그러니까 비행기 잘 뜬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서 아빠는 그거 그냥 비행기 표 놔뒀으면 지금쯤 제주도에서 놀러 가고 처음 비행기 타보는데 애들은 징징 울지 날은 개버렸지. 그러니까 원래 그 병립형으로 회귀한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그런 녹색당하고 분위기였죠. 녹색당하고 연합정당을 서둘렀잖아요. 일정보다. 네. 그래가지고 녹색연합정당 딱 이렇게 출범시켜 놓으니까 그 직후에 그냥 연동형 가버린다 그러네. 바로 그 비행기표 취소하고 나니까 날이 개버린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야. 이제 막 그러면 야 다시 우리 연합 정치에 대해 고민 좀 해보자 이러니까 녹색당에 이러려고 연합한 거야?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래가지고 그러면 쪼개진다고. 아니 그러면은 빨리나 결정하든가. 맞아요. 예. 아니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초까지 얼마나 독촉을 했고 저도 이재명 대표 찾아가고 시민사회가 오고 막 들어눕고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이랬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병립형으로 권역별로 간다고 해가지고 다 당원 총투표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야, 날 흐렸다. 비행기표 취소하자. 이랬더니 이제 한다는 거. 아니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건 녹색정의당이에요. 연합정치를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연합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 정의당이 녹색당하고 연합하는 건 되고 민주당하고 연합은 왜 안 되냐? 이건 위성정당이라고 자꾸 민주당이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꼬인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하는 바람에 판이 다 깨진 거예요. 연합정당이라고 했었어야지. 그러면 최소한 연합주의자들이 명분은 산다고. 그런데 준위성정당이라고 그랬으니 그러지 않아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리고 녹색당은 결사반대인 게 그 2020년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녹색당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비례 명단을 내놨습니다. 근데 비례 8번 후보에 녹색당에 성소수자가 있다고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녹색당은 쫓아내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그분이 참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참 알려지진 않은 얘기인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녹색당은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황당한 그 연합 다 합의해놓고 그때 녹색당 당원들 어렵게 설득해서 이제 밥상 다 차려나갔는데 기억납니다. 너 나가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못 이겨가지고 아주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나 놓으니까 일단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그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녹색과 불평등에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선에 선 진보당이 이제 탄생을 됐는데 그 탄생하고 나니까 불과 2, 3일 후에 그냥 준연동제 이래버리면 안에서 혼란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녹색정의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군요. 굉장히 시끄럽고 막 그냥 입장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뭐 진보의 맏형이라고 그러던데, 아 무슨 맏형이, 동생들이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를 살펴가면서 안을 내놔야 그게 맏형이지. 하는 짓 보면 분명히 형은 형인데 예. 놀보라고. 그 자기 흥보. 이익만 계속 내세우고. 아 그러니까 흥보가 기가 막혀. 그러지 않아도 겨우겨우 초가상칸 이제 해가지고 녹색정의당 저기 그 산 밑에다가 초가상칸 하나 져놨는데, 예. 아 그 놀부 형님이 와서 뭐 이딴 집이 다 있어, 저 뭐냐 우리하고 같이 크게 살아,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냥 밀어버려요. 아이고 형님 이제 겨우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그 저 맏형이 누군지 알았더니 놀부요, 놀부. 지금 이게 심술이지 그래. 노래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아니 한 저기 열흘이라도 빨리 결정했으면 이 혼란은 없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네.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선거제도라는 게 이렇게 선거 직전에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 지난 4년간 뭐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 창당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관련해 가지고 상위 순번을 통째로 비민주당 인사에게 내준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모델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지난 총선에서 이미 한번 썼던 모델인 거죠. 근데 이 방안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제가 그 저기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다른 얘기도 나와요. 뭐 퐁당, 퐁퐁당. 그건 뭔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해서 1, 2번 바깥에, 3번 민주당, 그다음에 다시 바깥에, 그다음에 4, 5번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퐁당퐁당을 하겠다. 퐁퐁당. 퐁당 아니면 퐁퐁당.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각 당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협상이 다 안 되면 지역구 선거까지 제휴할 수 있다. 예. 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더불어시민당 모델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많이 없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떴다방으로 총선 앞둔 순수 비례 정당들이 이제 진입을 대거 하는 건데, 예, 예. 자 이걸 보세요. 연동형이라는 것은 지역구에 출마해서 열심히 정강 정책 설명하고 TV 토론 나가 싸우고 이렇게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당선 지역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비례 국회의원으로 보완해 주자는 게 연동형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 한 명도. 저기 그 새진보연합이나 보면 아직도 출마 선언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지역구 관심 없으니 비례나 내놔.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면 나도 들어갈래.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연동형이 아닌 것이죠. 연동형은 지역구와 선거에서 많이 그 당선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정당 지지율로 보완하자는 건데, 그 자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연동형이냐. 그러면은 어떤 당은 이제 거액의 빚을 내 가지고 예. 후보자 지원하고 해가지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난 선거 70명, 지난 선거 50명, 이번에도 거의 20명의 그걸 하느라고 당이 또 빚을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해서 높여놓은 지지율을 어떻게 저기 한 달 앞두고 만든 당하고 이게 등가 교환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 지역구 후보들이 꽤 나가는 이런 어떤 그 정당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가짜 연동형이 돼버려요.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의당이 의석수를 많이 손해봤죠. 그러니까 전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6석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 모델이 도입됐기 때문에 사실 최대 피해는 정의당이 본 거는 맞고요.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하면은. 근데 만약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통합비례 정당 관련해서 정의당이 참여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뭐 2년 순환제라든지, 그러니까 비례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당명도 녹색정의당으로 개명도 하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를 다 번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2-4달 동안 이 선거제도를 보면서 나름 준비해왔던 과정이 다 와해되고 저는 당이 깨진다고 봐요.
당 자체가 음. 존립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연합주의자라 가지고 녹색당하고 하더라도 항상 연합의 길은 열어놔야 됩니다. 더 크게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연동형의 제도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무슨 길이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왔죠. 예. 비대위원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 당내 제가 소수라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예. 또 보니까 안에서 그 지난 선거 때 민주당 하는 짓 못 봤냐. 결국은 정의당 죽이기로 다 갈 건데 그렇게 너 또 속냐. 뭐 이런 어떤 그 냉소적 태도에다가 거기에다가 민주당하고 손잡으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무슨 어떤 근본주의 성향을 보이는 이런 어떤 그 중요 인물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입장을 내 가지고 공연히 그 분란을 일으키고 할 바에야 차라리 좀 저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데 우리가 저 그나마 없는 살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2년 쪼개기 하면은 이제 당 지지율이 낮다고 비례 후보 지원자도 없는 거 더 불러들일 수도 있고 영입도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 의석이라도 만들면은 일단 중환자실에 가 있는 환자가 장례식장 안 가고 소생은 하거든. 이건 정말 고육지책이었다고. 오늘 좋은 이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 요양사라 그랬거든요. 제 스스로를. 예. 그래서 소생이라도 시켜서 일반 병실로라도 가자. 그래야지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거 장례식장 간다 이거. 존엄사 할 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눈물겹게 어렵게 해왔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몰라주고 어느 날 그냥 딱 준영양제 비례연합정당하고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이래버리니까 아주 사람 미치는 거고 그러다가 또 선거 있으면 니들이 왜 알아서 안 죽었어 뭐 이게 이제 대선 때 놀리고 이랬다 보면은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없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솔직하니 그 죽음왕이라도 볕들 날이 있을까 하고 20년 진보 정치 해온 건데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우면 이렇겠냐고. 자, 지역구 관련해서요. 네. 지금 민주당의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에서 이기는 후보를 뭐 택하겠다 이렇게 연합 원칙 자체를 이기는 후보라고 내세운 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녹색정의당에서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건 간에 지역구 관련해서도 민주당하고 협상이 좀 쉽진 않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통합 경선을 하자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냥 후보를 안 내고 뭐 네. 이렇게 정략적 단일화는 그 당 시스템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경선을 하자.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창원에서 노회찬 예. 그 전 원내대표가 했던 정치입니다. 1차로 진보 단일화, 2차로 민주당 포함 단일화. 이렇게 두 번 경선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울산에 한 2개 지었고 네. 창원에 1개 지었고 여기는 일단은 뭐 저기 민주당이 일단은 출마해봤자 예. 오히려 진보당 정당들에 밀리는 지역이니까 세석은 뭐 어. 당연한 거고 그 그렇군요. 외에도 뭐 그 배진교 원내대표가 있는 인천 남동구을이라든가 또 심상정 의원이 있는 고양 덕양을이라든가 몇 가지 후보 지역이 보이죠. 또 전주의 강성희 의원. 그렇죠. 예. 녹색정의당이 지금 지역구 한석 그리고 비례 5석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예. 진보당이 또 한석 지역 가지고 근데 있죠. 이거는 비례정당과 무관하게 그 지역에 내려가면은 진보정당의 현역 의원인 경우에 민주당에서 먼저 단일화 제안을 합니다. 특히 울산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기 아예 민주당이 진보정당들의 공문 보내서 단일화 논의하자 그래요. 예. 민주당 나와봤자 뭐 진보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민주당이 뭐 자선 사업 하듯이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 나와봤자 어차피 진보에 밀릴 지역이 있다면 극히 소수지만 있다면은 그런 거는 과감하게 진보 정당 위주로 선거 제휴를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또 진보 정당의 현역 의원이 있거나 이런 것이지 이걸 갖다가 또 민주당이 다 해가지고 원칙 없이 내주진 않겠다. 원래 그게 왜 자기 겁니까? 마치 자기 걸 내준다는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더라고. 이게 제일 황당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득권 때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도 경선으로 가더라도 그다지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들리네요. 아니, 뭐 극히 일부지만은 가능은 하죠. 뭐 전략 공천, 단수 공천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도 진보정당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굳이 뭐 이거 단일화 하자고 뭘 이렇게 하고 근데 원칙 없이는 안 하겠다. 아 그럼 언제는 원칙 있게 해가지고 뭐 그 지역에서 뭐 민주당이 뭐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진보정당이 원칙 있게 하면 진보정당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말 빙빙 돌리는 게 전 싫어요. 저런 게 바로 기만이자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마태형이 저래? 난 보면 볼수록 흥보 같아. 놀보 같아. 자, 오늘은 제3지대 그리고 선거연합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이 어떠한 스탠스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내일은요, 8시 30분에 최경영의 정치본색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